네, 포스트 패스트트랙 전국의 중대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 최종 담판 협상이 벌어질 예정인데 불발된 것 같습니다. 극적으로 또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와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 이상희 세명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북유럽 3개국 순방 이후에 귀국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오슬로 포럼 이후의 연설 그리고 스톡홀름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일단 순방의 성과를 짚어볼까요? 저는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제시했다고 보는데요. 네. 평화와 신뢰, 대화 이 세 가지인데 스웨덴 모델은 이 핵을 만들 수 있지만 핵보다는 평화를 선택했고 예, 스웨덴이 포기했고. 번영을 선택했다. 그 스웨덴 모델을 북한에게 보란 듯이 평화와 번영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스톡홀름 재단에서 이 남북의 공동으로 갖춰야 할 신뢰를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북 국민들이 먼저 신뢰를 가져야 될 것이고 예. 또한 그 대화 자체에 대한 신뢰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 이 신뢰를 굉장히 촉구를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 대화를 또한 촉구를 했는데 네. 이 보면 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북한이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해야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북적경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고요. 저는 그런 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는 남북 정상회담 재개를 촉구한 그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네. 그건 역으로 말하자면 하노이 회담 이후에 아직도 제대로 회담 분위기가 성사되지 않아서 북한의 그런 촉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약간의 스토리텔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핀란드, 그다음에 노르웨이, 그다음 스웨덴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방문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핀란드 방문에 있어서는 헬싱키 프로세스를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경제 협력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헬싱키 프로세스라는 것이 1975년부터 시작해서 1990년까지 20년 동안 핀란드가 유럽 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다정한 회의에 대한 평화도 프로세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미소의 냉전이 해소가 됐었고 그다음에 동서독 간의 통일의 기반을 만들었고 통일이 이루어진 그런 계기가 됐었다. 네. 그 가운데서 핀란드가 상당한 인내력을 가지고 유럽을 설득하고 미국을 설득했던 부분이다. 그래서 헬싱키 프로세스, 즉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한 입장에서 헬싱키 프로세스를 갖다가 붙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괄목한 성과보다도 어쩌면 중장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던져준 것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다음에 재밌는 것은 왜 스토리텔링이냐면은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것이 오슬로 대학에서 있는 노르웨이 오슬로 포럼, 오슬로 선언 이런 거죠. 여기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남북 관계 한반도 프로세스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괄목하게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국민들에게 평화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개념.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일종의 충분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실패를 이야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평화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기한테 가져다 주는 평화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깨쳐달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서 스웨덴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 3단계죠. 예. 스웨덴에 가서는 북한의 조속적인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스토리텔링이라고 네. 그러죠. 물론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네. 그런 것들을 스토리텔링 하는 것을 봤을 때 이번 북미의 순방은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진 북핵 관련 문제를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라는 예.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상 간의 회담, 지도자의 메시지는 환경적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 메시지를 국내에서 하게 되면은 임팩트가 없죠. 네. 안 섞겠습니다. 그래서 북유럽 순방을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차적으로 환경적으로 지금 이 메시지 던지는 것이 상당히 유용할 수 있다. 더군다나 6월 말에 트럼프가 방문한 상황에서 네. 북한에 확실한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앞에 자락을 많이 깔아놓은 겁니다. 자락을 많이 깔아놓아서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북한으로 하여금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해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충분히 녹아 있는 겁니다. 네. 네. 이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나올지가 이제 기다려봐야 될 그런 부분이네요. 예. 자,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 정상회담이 이제 분수령을 맞았는데 과연 극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을 또 보니까 그동안 중재 역할을 해왔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오늘은 본인이 가서는 좀 깨진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야겠습니까?
그렇게 봐야죠. 무산된 것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일부 언론에서 이제 단독 국회 이런 표현을 자꾸 쓰고 있는데 네. 저는 그 단독 국회 용어 자체가 저는 좀 모순이 됐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뺀 4당의 합의라는 것은 단독 국회라고 보기는 저는 힘들기 네.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이 빠진 국회 개원 이런 표현을 써야지 단독 국회 언론에서 그렇게 계속 그 뭐랄까요 이 사용하는 것은 저는 언어에 혼란을 가져온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처음에는 이 선거법 관련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요구했다가 지금에는 또 경제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것은 집권당이나 다른 당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그런 불가능한 요청을 하고 있다. 그래서 깨지고 왔다 혹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네. 제가 경제청문회가 사실은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느냐면 네. 지금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논의를 해야 될 자리에 경제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곧 내년 총선을 위한 현재 경제 실정에 대한 여러 가지 추궁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여기서 잘못을 찾아내고 그렇다면 문책 요구까지 가기 때문에 만약 문책을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이걸 가지고 또 한 보이콧을 하기 때문에 이 추경 예산 논의는 사라지고 경제청문회만 등장하고 또 물리적으로도 시기상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집권당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구를 제시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 교수님은 불가능한 요구를 제시했다, 못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총론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데이비드 에이놀즈라는 영국 유명한 역사자이자 정치 철학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상회담 책에서 딱 한 구절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 네. 가지 정상회담, 즉 정치적 합의가 깨어지기 쉬운 이유의 여러 가지를 나열하는데 제 첫 번째 이유가 우선순위에 대한 명백함이 다 보였을 때, 즉 상대방의 패가 다 보였을 때 협의는 깨어진다라고 네.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실 경제청문회라는 이 부분 자체가 네. 결국 여당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패가 다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안 되죠. 네. 이게 이미 예측된 겁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청문회를 여당 쪽에서 받겠습니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본인이 여기에 대한 경제 실정 자체를 승인하라. 굴복하라라는 것인데 여기서는 여당이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야당의 입장에서 이걸 주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경제의 어려움 점, 지금 추경을 요구하는 그 자체가 경제 위기라 그러는데 그럼 경제 위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야당 보고 자꾸 추경 협조를 해라 그러면은 네. 이상하지 않느냐. 또 추경에 대한 요목적인 내용을 따져본다 하더라도 4조 원 이상이나 민생인데 그렇다 그러면 경제가 어렵지 않다 그러면 4조를 왜 민생에 대한 여기에 할애를 했겠느냐라는 부분이고 굳이 이 추경에 대한 절박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한테 여기에 대해서 경제에 대한 주요 정책들,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는 또 뭐냐라는 네. 부분이죠. 그래서 이건 명백하게 양쪽의 패가 다 보이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마 상당 기간 이게 이루어지기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공방으로 지략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한국당 입장에서는 패스트트랙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고 지금 뭐 경제청문회까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뭐 불가능한 요구를 제안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뭐 타협점이 있어야지 국회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 어떤 정치라는 거죠, 것이 예. 뭐 교수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거든요. 이제 퍼센테이지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저는 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합의점이 굉장히 찾기 네. 힘듭니다. 네. 다만 가능성 있는 합의점이라 본다 그러면 예측하건데 실제로 경제청문회를 추경 후에 받아들이는 조건 이런 네. 쪽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제청문회 먼저 하고 그다음에 네. 추경심사하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예. 쓰는 순서를 바뀔 네. 것이다. 왜냐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들은 경제청문회부터 시작하게 되면 추경 자체가 사실상 7월 집행이 안 되는 네. 겁니다. 그 여기에 대한 합의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기가 굉장히 늦어지죠. 예. 그러나 다만 여권이 이 추경에 대한 절박성이 있기 때문에 야당, 한국당 입장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은 추경부터 처리하고 난 다음에 경제청문회 합의 과정에서 여기서 실갱이를 하면 된다라는 예. 그런 그 분명히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추경을 하려 그러면 예결특위의 위원장이 한국당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고래를 만든다 하더라도 네. 여기에 대해서 추경이 쉽게 넘어가리라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는 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당이 여기서 한 발을 양보해 줘야 되는데 결국 우선순위에 있어서 경제청문회 후순위를 받아주는 형태로 합의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네. 그렇게 되는 게 굉장히 바람직스럽고요. 예.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그게 좀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 국회 개원에는 전 조건이 없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2달 이상 거의 3달째 아무것도 안 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가서 내년 총선 선거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을 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데 국회의원들만 예외로 돼 있고 국민들의 분노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정말 하늘을 찌르거든요. 네. 저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당한 권위 이런 것을 존중해야 되는데 스스로 이런 짓을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국회의원 전체가 욕을 먹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이 국회 개원에는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달아서 말하자면 추가 경정 예산이 이렇게 문제가 많다면 국회 안에서 논의하고 질타하고 따져야 된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마치 교수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교실에 안 돌아오는 것이나 혹은 학생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교수가 다른 데 가서 유람하고 있는 것이나 저는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빨리 개원하라는 그런 요구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떠나서는 존립할 수가 없다는 그런 민심의 요구를 저는 들어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 집권당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일으키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한 당 때문에 4당 모두가 지금 무력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집권당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교착 상태를 저는 풀어야 될 제1의 책임은 집권당에게 있다고. 그럼 집권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집권당이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런저런 지금 불가능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술을 바꾸라든 그렇게 해서 안 될 경우에는 4당이라도 개원을 해야죠. 자유한국당은 온다고 개원을 못 한다는 것은 이건 최대한 성의를 보이는 것은 집권당의 태도지만 그렇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끌려다니는 것은 저는 집권당의 무책임함이라고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4당이라도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일단 뭐 한국당의 입장으로서는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려 달라라는 거겠죠. 왜냐 그러면은 결국 이제 왕따 국회가 되는 겁니다. 한국당이 왕따 국회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패스트 트랙에서도 왕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기에 확실한 어떤 투쟁 노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트가 또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왕따가 됐기 때문에 한국당 당신들은 잘못됐고 여기에 대해서 적폐적인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여론을 움직여준다면 다행입니다만 대한민국은 49대 51, 51대 49의 유지가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소위 말해서 전통적인 지지 기반층을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어떤 장외 투쟁 노선으로 또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장외 투쟁, 그다음에 경제 재전환 특위를 만들어서 공개 포인트를 경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비밀가 되는 겁니다. 경제에 대해서 돌아갈 수 있는 화살을 정확하게 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이콧하는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추경에 대한 확실한 문제를 짚어가야 되고 여기 국내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짚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를 왕따를 시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공격 노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물론 4당이 국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소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110석의 거대 야당에 빠진 상황에서 여기서 합의되는 어떤 건들이 과연 정당성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그 지금 상황에서 그 한국당이 이제 국회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명분을 주기 위해서는 한국당이 제시한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당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떤 그 조율이 필요한 거죠? 일단 한국당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것이 잘못했다라는 인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이 돼버린 겁니다. 프레임이 돼버리면 그건 총선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총선에 소위 말해서 프레임 자체를 우선권을 뺏기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상당한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예컨대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적인 노력을 보여주지 않다는 점. 결국 명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박지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번지수가 잘못 틀렸다. 여기 황교안 대표에 직접 이야기해야 되지 않냐,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청와대가 야당을 국정 운영 파트너로서 인정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 그러면 대통령이 귀국 후에 야당 황교안 대표와 어떤 단독 회담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단독 회담을 통해서 야당으로서는 한국당 입장으로서는 국정에 회귀할 수 있는 명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 경제 청문회나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원내 협상을 통해서 또 만들어야 될 그런 문제다. 단독 회담을 한다고 안 했습니까? 단독 회담 저는 한다고 해도요.
자유한국당이 현재의 그런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청와대가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강기정 정무수석이 직접 가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말하자면 나경원 청와대는 원내대표. 그렇죠. 예. 사과도 하고 말하자면 청와대가 여야 합의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최소한 없애겠다는 최소한의 성의 표시는 했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야지 청와대를 자꾸 끌어들인다는 것은 오히려 전선을 확대해서 더 네. 돌아가지 않은 명분만 만들겠다는 저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 저도 뭐 그 부분에 충분히 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뺨을 때려놓고 그냥 그게 사탕을 주면은 그게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좀 청와대와 민주당의 지도부가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은 어쨌든 국정이 그렇게 위급하다 그러면은 한국당 끌어들일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뭐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계속해서 한국당을 뺨을 때리는 그런 그 역할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당이 자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감정에 대한 부분이 더 붉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계속 뺨을 때린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보십니까? 스스로 때려달라고 자꾸 나서 보세요. 당대표가 지금 되고 난 뒤에 민생 투어라고 해가지고 예. 전국을 돌면서 국회에 있어야 할 당대표가 전국을 돌면서 대권 노름한다고 자당의 정재원 국회의원이 왜 우리 당대표 아, 원내대표까지 이미지 정치하느냐 네. 자당의 비판이 나올 정도니까 저는 국회의 존중 국민들의 눈을 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로 네.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뺨을 따랬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기 굉장히 힘들고요. 알겠습니다. 스스로 지금 밖에 나가서 네. 계속 울려고 허리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분의 논쟁만큼이나 참 이 문제를 풀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예. 그렇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혹시나 한국당이 뭐 복귀를 하든 국회가 열려서 논의가 진행이 된다고 해도 이게 뭐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사사건과 또 부딪힐 그런 여지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앞으로 좀 그 어떤 성과를 내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결국 제가 계속해서 이제 대치 정국이 이루어진다 봐야 예. 되겠죠. 이게 여당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운이 없습니다. 뭐냐 그러면 총선을 앞둔 상황의 추경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야당의 입장이 돼 본다면 역지사지 입장으로 돼 본다 그러면 여기에 쉽게 찬동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총선이 불과 이제 1년도 안 남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사건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비단 추경뿐만 아니라 한국당의 가장 도드라진 목적 자체가 뭐냐 그러면 총선의 과반 이상 상당한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네. 이제 물갈이도 있고 내부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 문제를 봉합시키기 위해서는 대외 문제를 강하게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경제 실증 문제 이걸 도드라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여당을 지속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야당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국회가 뭐 어떤 식으로 예측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 민생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포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잘 지적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의 이런 일방적인 공격과 살아남기 위한 대외 어떻게 보면 이 투쟁력을 과시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집권당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사당이라도 합의를 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최대한 성의 있는 모습으로 어떻게 추경을 계속 논의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은 지금 계속 이렇게 밖으로 돌고 있어서 예. 끌어들이기 위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일정 부분 포기할 부분은 포기해야 된다. 저는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국민 소환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국회가 정상화 안 되니까 뭐 국회의원 월급 주지 마라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언제 국회가 정상화 될지 굉장히 답답한 느낌입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가면 그 한국당의 홍문종 의원이 그 대한애국당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뭐 연말이면 40~50명 정도가 한국당에서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홍문종 의원은 이미 다른 데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어차피 공천 안 될 사람이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문종 의원은 어저께 저 서울역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탄핵 전국 돌파할 길 없어 자기를 하려고 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근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말렸다. 그렇죠. 예. 탄핵 무효도 주장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분명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탄핵이란 역사적, 정치적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 정리가 필요한데 홍문종 의원은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느냐면 예. 이 국회의원들이 여야 합의로 탄핵을 결정했는데 이거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탄핵을 부정하는 국회의원 예. 이건 좀 자기 부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을 부정하는 이런 국회의원의 발언은 이 역시 한국의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은 법치 체계로 사법부가 지금 검찰이나 법원에 의해서 국정농단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세세하게 법원 판결로 지금 증명되고 있는데 네. 그 점 자체도 부정한다는 것은 홍문정 의원이 사법부를 부정하고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그야말로 반헌법적 인사가 되겠다는 소리고 예. 마지막으로는 국민 절대 다수는 탄핵을 찬성했었고 그리고 국정농단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떻게 보면 배반감까지 느꼈는데 예. 이런 민의를 대변해야 될 국회의원이 거꾸로 반역사적인 인식을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홍문정 의원이 자가당착에 빠져 있고 저는 40~50명이 앞으로 나갈지 말지는 그건 예.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대한애국당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이 공천에 탈락하거나 또는 위기를 느끼는 국회의원들은 자기 살 길을 찾기 때문에 네. 일부는 물론 대한애국당을 고민해보겠지만 예.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혹은 무소속이라든가 또 신당을 창당한다든가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자기 살아갈 길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한애국당으로 가서 공동대표로 된 다음에 신공화당을 만들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예, 지금 홍문정 의원의 탈당이 그러면 한국당에 어떤 미치는 파장 같은 게 있을까요? 파장이 있겠죠. 왜냐 그러면은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홍문정 의원을 잘 압니다만 예. 왜 탈당을 하려나라고 물어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전략적이 아니고 전술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술적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보수 대통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빅텐트에 하나로 있는 것보다는 조금 따로따로 떨어져서 총선이 임박한 후에 다시 뭉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예. 이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연대를 할 것이냐고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예. 연대는 아니고 지금은 서로 경쟁하는 체제가 좋다라는 그런 측면인데 어차피 그럼 같이 뭉친다는 겁니까, 나중에? 뭉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 거죠. 예. 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두고 네.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물으셨으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한국당에는 문제가 있죠. 네. 물론 이것이 정당의 역동성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갈등이 많은 걸. 그런 측면에서 친박이 있고 비박이 있고 이런 것은 이제 정당의 역동성으로 봐야 되겠죠. 예. 이것이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내 지도부가 공천 과정에서 소위 친박계 의원들의 상당한 공격들이 예상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얼마만큼 지도력을 베푸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홍문정 의원이 대한애국당으로 가서 공동대표를 하고 앞으로 이게 파장이 있겠느냐 이 문제는 또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공동대표를 하는 겁니다. 조원진 의원과 공동대표하게 되면은 추가로 갈 가능성이 사람들이 적어지죠. 왜요? 네. 홍문정 의원이 공동대표인데 그럼 그 밑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밑으로 들어간다. 예, 그런, 다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 이때 수직 구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봐서는 홍문정 의원 이야기했을 때 50명 선은 아닌 것 같다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새로운 정치적 조직체가 만들어지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첫째 시대성, 그다음에 상징성, 그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확장성이 어느 정도 있냐 이겁니다. 첫 번째 시대성은 과연 기성 정치를 넘어설 수 있는 아젠다가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의 의미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확장성. 그럼 기성 정치가 넘어서는데 좋다. 그럼 어떤 아젠다와 어떤 이슈로 들고 나오고 있냐. 그것이 범국민적으로 또는 중도 국민들을 안을 수 있는 만큼 확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 그다음 상징성입니다. 상징성은 두 가지거든요. 사람과 이념과 가치입니다. 이 부분에서 따져본다 그러면은 저는 확장성이 있고 시대성을 있고 상징성을 가진다고 보다는 이런 거죠. 일종의 정치적 알박기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이 경쟁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합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거기에 제가 예. 한 말씀만 추가하자면 네. 시대 약간 미소를 착오적이고요. 머금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법 처리 대상에까지 올랐다가 아, 지금 예. 그 사학농단 비리 이 부분에 있어서 과정이죠, 지금 과정이 있는 과정이죠, 거죠. 예. 물론이죠. 예. 그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고 왜냐하면 탄핵 얘기 네. 그리고 상징성 의미로는 지금 범죄에 연루돼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 신분만 아니어서 구속감이었다는 보도가 나왔을 정도니까 네. 어떤 상징성을 정치적으로 가질 것인지 또한 확장성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표로 갔기 때문에 확장성은 저는 매우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탈당하는 사람들의 자기 논리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당 황 대표의 입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행보에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황 대표의 리더십에 이번에 시험대에 들어선 것이다. 왜냐하면 네. 이제 한 명의 탈당이지만 굉장히 상징성이 크고 또한 이제 영입
과정에서 지금 2,000명이니 180명이니 이렇게 많은 인재 영입이란 것은 현재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공천권의 위기의식을 갖고 오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탈당이라든가 내부 분란의 소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황 대표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불만자들을 포용하고 예. 또 새로운 인재들을 잘 섞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가 매우 난제에 빠져 있고요. 특히 이 황 대표가 어렵다는 것은 황 대표는 정치적 기반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황 대표로 추종하는 세력들을 요소에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친박 비박 국회의원들의 감시나 비판 이런 것과 맞물려서 이제 본격적인 황 대표의 리더십이 이제 시험대에 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네. 한 말씀 또 첨언 하자면 예, 이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마키아벨리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막스 베버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뭐냐 그러면 지도자들은 곤란한 상황이 되면 중립지대에 머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중립지대가 곧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선택을 안정이 해야 아니고. 되는 정치는 선택을 해야 되는 예.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한국당 상황을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말씀하시다시피 엄청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저는 황교안 대표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친박에 대한 그늘을 계속해서 감싸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력이 계속 유지될까라는 부분, 그것이 향후 대권 프로젝트에 얼마만큼 이익이 될까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은 자꾸 중립지대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양쪽 다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 그래서 총수에 임박한 상황에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물갈이로는 확실하게 가지고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선택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될 것이다. 예,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그 황교안 대표가 이제 원외 인사로 대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총선에 뭐 종로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비례대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아니면 어디 지역으로 출마할 것인가 아니면 비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지원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황교안 대표는 기본적으로 정치 투사나 승부사가 아닙니다. 예. 말하자면 공안검사 출신으로 안정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뭐랄까요 이 나름대로의 승부수를 던진다기보다는 저는 비례대표로 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황 대표는 자기를 대표로 만들어준 사람들은 바로 친박 의원들입니다. 예. 그 어떻게 보면 친박 의원들이 자기가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친박 의원들을 쳐내야 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스스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오락가락 그런 행보를 보이는데 이 정치는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모두를 안고 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제야 진정한 정치 시험대에 서서 어떤 평가를 받는가를 지켜보면 저는 이번 시험대가 앞으로 대권 향도하고 직결돼 있다고 봅니다. 요거 한번 다시 여쭤볼까요? 지금 김 교수님은 황교안 대표가 비례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 언론과 정치 전문가들이 비례에 나올 것이다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럼 반대로 가겠죠. 네. 왜냐 그러면은 지역으로 갈 것이다. 그렇죠. 여론을 지금 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 관료를 커왔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앞으로 총선에서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할까 이걸 아마 면밀하게 보고 있을 겁니다. 물론 측근들도 여기에 이제 조언을 할 수밖에 없고요. 간단합니다. 어느 것이 유리할까라고 본다 그러면은 다소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이 경제적 용어 아니겠습니까? 결국 종로든지 아니면 험지든지 나가서 장렬하게 이기든지 장렬하게 패하든지 이런 부분이 향후 대권 프로젝트 때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례대표로 갔을 때 흔들리는 지도부에 대한 부분은 어떤 명분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로서는 정말 힘든 험지를 나가서 설사 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얻는 이익이 크다는 겁니다. 졌다 해서 대권 후보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열심히 싸웠다는 것이 전통적 지지 기반에서 여론을 만들어준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정도 계산은 충분히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비례대표냐 험지 출마냐 어떤 선택을 할지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김창룡 인제대학교 교수,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